자, 제 2강입니다. 물질의 종류와 탐구에서 여러 가지 분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리란 어떤 것이냐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물질을 분류를 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에서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이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순물질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혼합물로부터 각각의 순물질로 구분시켜서 얻어내는 조작을 분리라고 해요. 분리. 자, 그래서 이 분리 조작에는 크게 6가지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6가지 분리 조작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리 조작은 여과예요. 로카라고 읽고요. 여과의 대상부터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혼합물에 대해서 여과를 쓰면 좋으냐 하는 건데요. 여과는 액체와 그리고 그 액체에 녹지 않는 고체로 이루어진 물질, 혼합물이죠. 이러한 혼합물을 여과하면 액체 따로, 고체 따로 각각의 순물질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서 흙탕물 같은 게 있겠죠. 흙탕물, 흙탕물은 어떤 혼합물이냐면 흙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 물이라고 하는 물질, 이 두 가지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물만 따로 얻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과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과 실험의 사용법은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유리 막대를 이 깔때기에 부착시킨 다음에 이게 접촉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유리 막대에다가 이 혼합물, 흙탕물을 이렇게 천천히 부어줘요. 그러면 흙탕물이 유리 막대를 따라서 이 아래쪽 거름종이로 내려가겠죠. 그럼 거름종이에서는 물은 거름종이를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흙은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름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름종이를 걷어내게 되면 깨끗한 물만 이 아래쪽으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을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과 실험 기구의 사용법은요. 이렇게 실험 기구와 실험 기구가 전부 부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착되어 있달까요? 이렇게 다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떨어뜨려 놓지 않고요. 만약에 이 여과하는 물질이 조금 위험한 물질이라거나 아주 비싼 물질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착시키지 않으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붙여서 기구를 각각 다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분리 방법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재결정인데요. 이 재결정은 내용이 조금은 많아요. 자, 먼저 재결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암기해야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용해도라 함은 사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고체 용해도인데요. 고체의 용해도라 하면 용매라고 하면 물이라고 간단히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매 100g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 암기하셔야 돼요.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은 이제 녹는 물질이에요. 용질의 최대 그람수이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용해도 계산하는 문제가 이 제국에서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금물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소금이 어떤 물에 무한정 녹지 않죠. 그러니까 물 100g을 받아놓고 컵에 거기에 소금을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추가해 보면 어느 정도의 소금은 녹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녹지 않고 이 물 바닥에 녹지 않고 이렇게 깔리게 되죠. 그러니까 물에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최대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용해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온도와 용해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커지는 성질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에는 이렇게 많이 녹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라면 끓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냄비에 차가운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라면 스프를 그냥 부어버리면 녹지 않죠.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온도가 낮을 때에는 이 고체, 즉 라면 스프가 많이 녹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을 끓이면, 온도를 높이면 뜨거운 물에는 라면 스프가 다 녹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용해도도 커집니다.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질량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와 용해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세로축을요, 용해도라고 할게요. 자, 용해도는 이 앞쪽에서 암기하셨어야 됩니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예요, 그람수. 용질의 최대 그람수.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람수 이렇게 적고요. 그러니까 라면 스프가 얼마큼 많이 녹느냐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로축은요, 온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온도. 그러면 온도가 커지면 용해도도 커진다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러한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해도 곡선.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재결정의 원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도 이제 살펴봤으니까요.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에 잔뜩 라면 스프를 녹였습니다. 그러면 라면 스프가 이만큼 다 녹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이 60도씨라고 한번 해볼까요? 60도씨의 물에 라면 스프를 이만큼이나 녹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람 수를 100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g. 100g만큼 녹아 있어요. 그런데 온도를 낮췄어요. 굉장히 차가운 물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한 20도씨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미지근한 물이 됐네요. 그러면 그 미지근한 물에는 라면 스프가 조금밖에 안 녹죠. 자, 이제 방향성을 한번 볼게요. 이제 처음에 뜨거운 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라면 스프를 100g만큼 다 녹였습니다. 최대한 녹였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온도를 낮춰서 냉장고에 넣어서 식힌다는 거죠. 그러면 20도씨의 차가운 물에는 요만큼밖에 안 녹잖아요. 그러면 원래 녹아있던 이 라면 스프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자, 그래서 20도씨의 물을 보면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라면 스프가 밑에 녹지 않은 채로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라앉은 라면 스프를 방금 여과라고 하는 분리 조작을 통해서 거름종에다 걸으면 이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재결정의 원리는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자, 그러면 재결정의 방법 중에 냉각에 의한 재결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질산칼륨이 어떤 건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라면 스프다, 뭐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도씨에서 110g만큼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물 100g에. 물 100g에 110g만큼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보다 더 많이 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잔뜩 녹여있는, 최대한 녹인 상태에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식혔어요. 이제 40도씨로 온도가 낮아졌죠. 그러면 차가운 물에는 조금밖에 못 녹잖아요. 그래서 40도씨에서는 60g밖에 못 녹아요. 그러면 원래 녹아있던 이만큼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은 녀석을 따로 얻어내면 순물질을 뽑아낸 거죠. 그러한 방법을 냉각에 의한 재결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60도씨의 포화 수용액 이렇게 모두 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이 냉각을 시키면 이 차이만큼, 요만큼, 여기가 이제 50g이죠. 50g만큼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이용해서 재결정을 통하여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결정의 방법에는요, 냉각에 의한 재결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축에 의한 재결정도 있어요. 자, 농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 진해진다 이런 말이죠. 같은 물에 더 많이, 더 진한 용액이 된다는 걸 이제 농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염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염전이 뭐냐면 이제 소금 만드는 거죠. 바다에 가면 이렇게 바닷물을 가둬놓고 햇볕으로 이 물을 증발시켜 버리면 거기에 이제 소금만 남게 되는 거죠. 예, 그러한 방법을 농축에 의한 재결정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소금의 용해도가 뭐 5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40도씨에서 소금의 용해도가 50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물 100g에 소금이 얼만큼 녹을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50g만큼 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괜찮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소금물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러면 물의 양이 줄어들죠? 물의 양이 뭐 20g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80g만큼 증발돼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지금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게 50g이잖아요. 딱 2대1이죠. 그럼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거기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도 줄어들겠죠. 2대1이죠. 그러면 소금도 거기 안에는 10g밖에 못 녹아 있다는 거예요. 20g의 물 안에는 10g의 소금밖에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50g 녹아 있었는데 이제는 10g밖에 못 녹죠. 그러면 차이만큼 40g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바닥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이용해서 재결정하는 방법을 농축에 의한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결정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냉각에 의한 재결정이 있어요. 냉각에 의한 재결정.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농축에 의한 재결정이 있어요. 농축에 의한 재결정.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냉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조절하냐면 온도를 내리는 거죠. 온도를 내려서 재결정하는 방법을 냉각에 의한 재결정이라고 하고요. 농축에 의한 재결정은 뭐를 조절하는 거죠? 용매, 물, 용매를 날리는 거예요. 용매를 줄어들게 해서 거기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을 얻어내는 거. 이게 이제 농축에 의한 재결정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냉각에 의한 재결정을 쓰고 어떨 때 농축에 의한 재결정을 쓰냐면요. 냉각에 의한 재결정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크면 냉각에 의한 재결정을 쓰는 것이 좋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농축에 의한 재결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방금 봤던 용해도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용해도라 하면 물 100g,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온도예요. 자, 만약에 온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의해서 온도가 요만큼 바뀌었는데 용해도가 이렇게 크게 바뀐다.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크게 바뀌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큰 형태의 곡선이 그려지겠죠. 이 차이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온도가 40도씨에서 60도씨 이렇게 20도씨만큼 바뀌는데 용해도도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0이고 여기가 60이었죠. 그러면 여기도 50만큼 바뀌는 거죠. 이렇게 크게 바뀔 때에는 이 차이를 크게 얻어낼 수 있잖아요. 냉각을 시키면 요만큼이 이제 재결정되어서 얻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정말 쥐꼬리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똑같이 40도씨에서 60도씨, 요만큼 20도씨만큼 변하는데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만큼 이렇게 나지 않아요. 이렇게 요만큼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냉각해봐야 재결정되어서 얻어지는 물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냉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재결정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농축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재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때가 이제 농축에 의한 재결정을 쓰는 게 좋고요. 변화가 큰 이런 그래프는 이제 냉각에 의한 재결정을 쓰는 게 좋은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질산칼륨입니다. 질산칼륨. 요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뭐 암기해두면 좋겠죠. 농축에 의한 재결정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NaCl이에요. 소금, 염화나트륨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재결정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증류와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류와 분류는
먼저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냐면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입니다.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다. 둘 다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먼저 증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용매 그리고 용질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씁니다. 보통은 이 용매는 물이에요. 물. 자, 물에 뭐 어떤 물질이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물만 따로 얻어내는 것을 이 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바닷물 생각해 볼까요? 바닷물은 혼합물이죠. 물에 뭐 소금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죠. 근데 그 물질을 바닷물을 끓여요. 끓이면 자,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버너를 대고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런데 물과 소금 이 두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둘 다 온도가 같이 올라가다가 이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상태가 기체로 바뀌죠. 수증기가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온도가 올라가도 기체로 바뀔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해요. 보통 소금이 녹는 온도는 뭐 87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은 100도만 돼도 이제 기체로 바뀌죠. 그러니까 먼저 물이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다르죠. 기체가 되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먼저 기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관을 타고서 이 리비트 냉각기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수증기가 이 냉각기, 이름에서 냉각기죠. 온도가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증기가 온도가 다시 낮아지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물로 되어서 이 밑으로 비커에 따로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에서부터 이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증류라고 하는 것은 물에 어떤 다른 물질이 녹아져 있는 물질, 이걸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액을 끓여서 물만 따로 뽑아내는 이러한 분리 조작을 증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실험기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실험기구를 자세히 보면요. 뭐 비등석도 보이죠. 자, 이 비등석의 역할이 뭐냐면 이 돌이에요. 돌. 이게 돌석자인데요.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돌을 넣어주면 이 열을 지금 가해서 가열을 하잖아요. 가열을 할 때 돌도 열을 흡수를 해요. 일부. 물도 열을 흡수하지만 돌도 열을 흡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돌을 넣어서 열을 흡수하게 하느냐? 바로 이 용액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예요. 얘가 이 온도를 이 열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끓으면 이게 보글보글 끓게 되면 이 액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걸 돌비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끓는 현상, 돌비. 이런 돌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온도를 천천히 올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넣어서 이 돌이 일부의 열을 흡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비교적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갑자기 끓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등석은. 그래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도계의 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온도계인데 온도계의 끝을 어디에다가 위치시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넣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깊게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얕게 넣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다가 온도계를 위치시켜 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 온도계는 어떤 것의 온도를 재기 위한 거냐면 수증기, 이렇게 넘어가는 수증기 있죠? 그 수증기의 온도를 재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냉각수의 주입 방향인데요. 냉각수, 당연히 이렇게 넘어오는 기체, 수증기에 온도를 다시 낮춰줘야지 물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식혀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냉각수, 차가운 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게 나가는 이러한 관을 리비트 냉각기라고 하고요. 이 리비트 냉각기에는 입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서 냉각수를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렇게 넣어줘야 균일하게 이 냉각이 되는 겁니다. 냉각수를 만약에 위쪽에서 넣어줬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넣어줬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밑으로만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위쪽까지 물이 차지가 않잖아요. 이 위에는 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흘러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물이 밑으로만 흘러서 아래로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냉각수를 이렇게 밑에서 위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점점 찹니다. 이렇게 점점 차게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물이 꽉 찬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 균일하게 냉각을 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의 주입 방향은 아래에서 넣어준다. 아래에서 이제 주입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분류인데요. 분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냐면 혼합 액체에 대해서 쓰는 분리 조작입니다. 혼합 액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원유, 기름인 거죠. 바닥에서 뽑아낸 원유를, 여러 가지 액체가 섞여 있는 원유를 가열을 시켜요. 모조리 다 기체로 만듭니다. 굉장히 뜨겁게 가열해서 모두 기체로 만드는데요. 기체를 온도를 식히면 이제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모두 다 기체로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식힙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쪽은 온도가 낮고 아래쪽은 온도가 높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기체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점점 식는다는 거예요. 식으면서 온도가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물질은 끓는 점이 높아요. 끓는 점이 높다. 이게 중유는 약 한 350도씨 정도에서 끓거든요. 350도씨에서 끓고, 그 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약 250도씨에서 끓고, 등유 같은 경우에는 180도씨. 이 숫자는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는 한 50도씨 대략 정도에서 끓는다 라고 한번 본다면, 그러면 처음에 이 가열되어서 나오는 뜨거운 기체는 굉장히 온도가 뜨겁겠죠. 그런데 약간 식습니다. 그래서 350도씨보다 낮아지면 액체가 되는 거죠. 350도씨보다 높으면 기체, 낮으면 액체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처음에 나올 땐 뜨거울 테니까 밖으로 딱 나와서 공기를 맞으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식을 건데요. 350도씨보다 낮아지게 되면 중유가 되어서 액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식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식어서 250도씨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경유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서 식겠죠. 식으면서 180도 이하가 되면 그때 이제 등유가 액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천천히 식히면서 각각 액체로 분리해내는 조작을 분류라고 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원유의 분리 조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물에서부터 순물질을 얻어내는 분리 조작 6가지 중에서 지금 3가지를 본 거예요. 여과, 그 다음 재결정, 그 다음에 증류와 분류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출, 승화,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